그래. 어제 이 HVAC 기술을 응용해서 이게 냉난방 이제 환기 기술인데 원래 난방은 좀 쉬워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여러분도 예전에 아마 초등학교 때 난방은 됐는데 냉방이 잘 안 됐을 거예요. 또 더 옛날에는 진짜 냉방이라는 거 꿈도 못 꿨고, 이제 이거 냉각 혹은 냉방 이런 것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와서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설비공학을 이제 막 기본으로 해서 소위 그 냉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냉동을 포함한 거죠. 냉동은 이제 얼리는 거지만은 냉각은 하여튼 무슨 방법이든지 온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이제 기술자들도 이제 많이 이런 설비공학에 연루돼서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설비공학을 듣다 보니까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직업이 전자냉각 전문가가 됐대. 그러니까 소위 그 일렉트로닉 쿨링인데 이제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것은 냉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러고 요즘은 이제 자꾸 집적화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그 생산 기술이 자꾸만 이제 아주 그 소위 뭐 선간 간격이 뭐 마이크로에서 뭐 나노로 이렇게 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작은 공간에 더 많은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때 이제 소위 기술적인 장벽이라는 것이 이 냉각 기술입니다. 냉각 기술이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이게 실용화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어떤 뭐 소위 견디는 온도가 있겠죠. 80도, 80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상 넘어가면은 성능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스몰 베리어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온도가 어느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발휘해서 하여튼 뭐 집적 회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쪽에 뭐 기술자들도 이런 강의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제 요거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여튼 이 노트북 컴퓨터에서의 그 히트파이프 응용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냉각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데스크 컴퓨터에서는 내부 공간이 크죠. 이제 그 크게 하는 이유가 주로 냉각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큽니다. 그걸 작게 만들어 놓으면은 안에 냉각용 팬, 지금 보면은 뭐 마더보드 이런 것도 보면 작죠. 작은데 그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보이는 건 그런 뭐 팬 이런 종류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저 히트 싱크 이제 그런 건데, 뭐 여기 보이는 것은 이렇게 뒤에
펜이 달려 있고 이것이 IC 칩이죠. 주로 요거 이제 CPU 정도인데 요런 것들이 달리면은 요 CPU 공간보다도 이게 냉각시키는 공간이 훨씬 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소위 그 컴퓨터 사이즈가 노트북 정도로 작아지면 이런 거 못 쓰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히트 파이프를 써서 하는 건데 그 작은 거, 그렇지. 어제 이제 요런 히트 파이프가 됐죠. 요 안에는 어제 보여준 바와 같이 소위 철망 위익을 넣기가 아주 가공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병원에서 쓰는 거즈 있죠. 거즈는 이렇게 뭐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면은 물 높이보다 조금 올라오죠. 거즈가 그죠? 그게 여러분이 다 배운 표면 장력 현상으로 이렇게 물이 올라오죠. 그죠? 근데 그 윗 대신에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그 내부에 윗을 그 윗의 소위 표면 장력이 생기도록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이런 소형 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요 내부는 이제 구리 파이프에다가 어떤 가공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 총신 있죠. 총신은 총알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요. 돌면서 나가게 돼 있죠. 왜 돌죠? 총신에서 총알이 이제 회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명중률이 높도록, 그렇죠? 회전하면은 속도에 비해서 그 자체 회전력이 있으면은 이게 관성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회전력을 주는데 그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총신에는 스파이럴한 이렇게 그 가공을 하죠. 소위 그런 것이 밀링 가공하는 겁니다. 밀링 가공으로 이렇게 총신 내부에는 그렇게 이제 총알이 회전하게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관을 일으킬 만큼 아주 작은 홈을 이 구리 표면, 내부 표면에 끌고 놓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 돋보기로 봐야 될 정도의 홈이 이 내부에 가공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소위 액체는 그 홈을 통해서 모세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방향이라는 게 어디가 뜨거우면요, 요 내부에는 알코올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에틸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안에 물질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알코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위치든지 여기든지 중간이든지 하여튼 끝이든지 뜨겁게 하면
뜨겁게 하면 그 부위에 있던 액체가 증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발해버리면은 그 부위가 드라이해지잖아. 말라버리잖아. 그러면은 이 다른 쪽에 있던 소위 액체가 그쪽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 다음에 어딘가는 차온대가 있으면은 차온대에서는 그 증발했던 기체가 액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발하는 부분은 뜨거운 부분이고 액화되는 부분은 비교적 찬 부분이죠. 그러면 전기가 액화되면은 아까 소위 액체가 끌려 올라가 버렸잖아. 그 부위에 다시 액체가 이제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열은 이제 소위 여기 뜨거운 쪽에 있던 열이 찬 쪽으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옮기는 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 노트북 같은 데는 CPU가 내부에 있잖아요. 내부에 그 노트북에다가 이만한 두께를 집어넣을 수 있지 못하죠. 그렇죠? CPU만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요 CPU만 딱 있고, 그럼 요 위에 이거 소위 여기가 히트싱크죠. 히트싱크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죠. 이게 그냥 자연대류 열교환 판이죠. 히트싱크, 그죠? 요걸 이제 분리하면은 이렇게 CPU만 나오죠, 그죠? CPU 요거는 내부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내부에 있을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노트북 컴퓨터의 제일 이제 외측에 바깥쪽에 이렇게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있는 위치는 바로 외기와 접할 수 있는 위치예요. 바깥 공기와 접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요런 모양은 여러 가지로 디자인 될 수 있겠죠. 이건 일종의 핀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하여튼 또 심지어 뭐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거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 틈 사이가 다 비어 있어요. 소위 금속이면서 그 판과 판 사이의 간격은 1mm 정도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종류들을 히트싱크라고 그래요. 열을 버리는 곳. 그러면 물론 이 히트싱크는 무엇에 의해서 냉각이 되냐 하면 외기에 의해서 냉각될 수밖에 없어요. 바깥 공기.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발열이 생기는데 이런 히트싱크에 있으면은 거리가 다르잖아요. 거리가 있잖아. 원래 이 공간이 있을 때는 붙어 있었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그때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전선 연결하듯이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가 뜨겁죠. 그죠? 여기는 말하자면 80도, 90도예요. 여기는 바깥 공기가 있으니까 뭐 30도, 40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 히트 파이프 내에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열이 이쪽으로 아주 빨리 전달이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저희 여기에 뭐 이것이 이제 뭐 히트싱크고 뭐 여기가 이제 CPU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제 노트북에서는 그렇고 데스크탑에서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요거는 CPU는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CPU에서 이제 그냥 두면은 그냥 뭐 1분 사이에 고온이 돼요. 그럼 작동이 안 되죠, 벌써. 그러니까 그 CPU보다도 훨씬 커져, 이게 위에 있는 게. 소위 이때는 여기에 핀이 소위 이제 히트싱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핀 안에 핀을 통과한 것이 이것이 히트파이프. 그러면 이제 히트파이프의 끝이 CPU 쪽에 닿아 있고 나머지 많은 부분이 히트싱크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많은 부분에서 응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발되는 부분은 CPU는 되고. 그래서 그 응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바깥 공기가 하여튼 그쪽에 있는 열을 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식히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형식의 냉각 방법이 나온 것도 4,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실제로 대형 히트 파이프를 이용해서 어떤 그 공기 조화기 이제 우리 냉난방에 쓸만치 아주 많은 공기들을 소위 에어 컨디셔닝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사진부터 보면은 여기 보이는 요 장치인데요. 요 장치인데 이런 히트 파이프를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꺾어 놓은 거예요. 이제 하여튼 수백 개를 이렇게 꺾어 놓으면서 히트 파이프 사이는 그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게 히트 파이프 이렇게 이제 수백 개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가열하면은 여기 가열된 쪽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또 여기 비교적 찬 곳에서 응축이 일어나겠죠. 그럼 증발이 일어나는 쪽에서는 열을 빼앗고, 그렇죠? 응축이 일어나는 쪽에서는 열을 내보내주죠. 요거만 움직이는 것은 안에 히트 파이프 안에 그 냉매가 움직이는 것이고 눈으로는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제 어떨 때 필요하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여름에 사무 공간에 공기를 시원하고 또 습기가 없는 공기를 보내줘야 되겠죠. 여름에 바깥 공기는 여름에 특히 여러분이 아주 불쾌한 날은 습도가 굉장히 높죠. 그런 습도 높은 공기가 방에 들어와도 일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 조화라는 것은 온도와 습도, 물론 추가적으로 그 소위 공기 질, 말하자면 먼지, 냄새 이런 것도 물론 없애줘야 되지만은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돼요. 습도를 어떻게 말하자면 내려주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내려줄까요? 물론 우리가 물 먹는 하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또 이게 우리가 과자나 약 이런 거 사면 약병 안에 뭔가 실리카 계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물 먹는 하마예요. 근데 이렇게 교실 같으나 이제 뭐 사무실 같은데 그 많은 공기를 이렇게 보내주려고 그러면 그런 물 먹는 하마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소위 습기를 빼줘야 됩니다. 습기를 빼주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공기에서 습기를 제거시키는 방법. 차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이제 노점 온도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은 있어? 못 들어봐서? 듀 포인트. 그래도 기회가 4학년 정도 다녔으면 그 용어는 알아야 될 텐데. 노점 온도. 노점 온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금속이 있다. 이런 게 있다. 뭐 무슨 방법으로든지 현재 이 방에서 이 판의 온도를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내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공기 온도가 몇 도쯤 되겠지? 뭐 22, 3도는 되겠지. 아까 뭐 덥다 했으니까, 그지? 그럼 습도는? 오늘 뭐 가을 날씨라서 뭐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 한 60%는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상대 습도 60%. 그럼 이제 공기 중에 습기가 지금도 있죠. 수증기가 있죠. 수증기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수증기 눈에 안 보이는데 이 판의 온도를 지금 이제 여기 뭐 냉각 장치를 걸어 가지고 15도, 10도, 뭐 8도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주면요. 내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 5도쯤 되면은 여기에 이슬이 맺혀요. 그 이슬은 어디서 생겼을까? 얘가 땀낸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응결이 된 거예요. 표면에 응결이 된 거죠. 그럼 그 온도, 내가 아까 5도로 했죠. 그 온도가 노점 온도예요. 노점 온도는 외기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얼마다가 이거 그죠? 연력학 시간에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주나 뭐 들었는데 뭐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케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 되면은 공기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소위 교실에 이제 공급해야 돼. 여러분이 쾌적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저 이제 공기 조화기실이 있어요. 그 조화기실에서 이 교실에 공기를 보내줄 때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습기를 제거시켜요. 공기 중에서. 그죠? 습기를 제거시키면은 너무 차잖아. 습기가 빠진 공기는 좋은데 너무 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 그냥 오면은 습기는 빠졌지만은 너무 차서 사람한테 안 좋아. 감기 걸려. 그러면 한 뭐 5도 이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5도씨 정도로 내렸지만은 사람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10도씨 정도는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또 다시 그 공기를 가열시켜요. 가열시킬 때는 그 헤어드라이어 원리로서 하여튼 전기를 쓰든지 뭐 온수를 쓰든지 해가지고 또 가열시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냉각 코일을 만나면은 여기에 응축수가 생겨요. 소위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밑으로 액체로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메마른 공기가 오는데 이 공기 온도는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열 코일해서 또다시 열을 줍니다. 열을 줘서 이렇게 빌딩 공급용 이제 공기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공급되는 좋은 품질의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냉각 코일을 넣어가지고 이게 습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냉각 코일이 있고 여기에 또 가열 코일이 또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돈이 들죠. 가열 코일. 그렇죠. 그럼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디귿자로 된 히트 파이프를 여기 설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히트 파이프 디귿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지. 요거 냉각 코일을 그 디귿자 그 틈 사이에는 냉각 코일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외기가 습한 외기는 온도가 높잖아요. 외기가 들어오면은 히트 파이프에 있는 내부에 있는 히트 파이프 내부의 작동 유체를 증발시켜요. 증발시키면 자기는 이 공기는 열을 뺏기는 거죠. 그렇죠? 열을 뺏기니까 온도가 좀 내려가죠. 내려가 주면은 이 냉각 코일로 봐서는 그냥 들어온 것보다 좀 더 낮은 온도의 공기가 들어오니까 부담이 덜 하죠. 부담이 덜 하다는 것은 이 냉각 코일에서 소위 냉각 코일 용량이 줄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과 이것이 디귿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증발 소위 열을 받았잖아. 이 히트 파이프 내부의 냉매가 여기서 열을 받았죠. 열을 받아가 증발했잖아. 응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응축할 때 열을 내놓는다 했죠. 그러면 열을 내놓으니까 얘가 볼 때는 얘는 원래 있던 제열 코일이요. 제열 코일은 얘가 또 고맙죠. 여기서 열을 방출해 주니까. 그러면 이 제열 코일의 용량이 적어도 되겠죠. 용량이 적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만큼 덜 든다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냉각 코일과 제열 코일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에너지량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여러분 연력학 배운다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겠죠. 연력학에는 유체학의 응용을 한참 생각해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설비공학 과목은 연력학에는 유체학, 열전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무에 응용하는 데의 연결 과목이 됩니다. 요건 원리상 알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또 이 냉동을 하는 데는 냉각시키거나 하는 데는 전기로 물론 뭐 우리 집에서 냉장고 가정용 냉장고는 전기 압축식 냉동기입니다. 전기 압축식이란 것은 냉매의 가스 냉매를 압축시켜서 그래서 거기 압축기가 시커멓게 달려있죠. 그럼 그거는 또
압축기 그럼 하여튼 크죠, 그죠? 근데 요것은 그냥 완전히 전기로만 가지고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물건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열전 냉동 소자예요. 열전 냉동 소자인데, 여기 요 그림입니다. 요걸 이제 이것이 요 왼쪽 판이 있고 오른쪽 판이 있는데 이거를 떼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그림이 요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 쓰느냐 하면은 이게 뭐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여성용 화장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화장품의 그 온도를 이렇게 차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보관용 냉동기, 냉동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담해야 되겠죠. 또 이제 무슨 이제 공간이 아주 작은데도 냉동 보관, 냉각 소위 저온 보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런 냉각 소자를 사용해요. 냉동기를 붙이려고 그러면 너무 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원리가 뭐냐 하면은 펠티어 효과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펠티어 효과를 하는데, 펠티어라는 건 사람 이름이고, 이게 서로 다른 재료 양단에 전류를 주면은 한쪽이 발열하고 한쪽이 흡열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이것은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발견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이종 재료라는 것이 요즘 이제 반도체로서 N형 반도체와 P형,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요건 반도체고 요거는 전선이죠. 전선으로 이렇게 직류 전류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흐르게 하면은 이 부분은 온도가 떨어지고 이 부분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 현상. 즉, 전력을 가하면은 한쪽이 차워지고 한쪽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또, 그러면 이 자연현상은 이게 소위 가역적이 돼요. 리버시블 해요. 그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쪽을 차게 하고 한쪽을 덥게 하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역으로 그 말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되는 것을 열전 발전이라고도 하고, 전력을 내가 줘서 냉온판을 만드는 것은 열전 냉동이 되지만은 열을 줘가지고 한쪽을 뜨겁게 한쪽을 차게 유지함으로 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을 열전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여기서는 요 장치의 내부가 지금 여기 쓰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뜨거운 쪽이고 이쪽이 찬 쪽이에요. 그래. 이쪽이 뜨거운 쪽, 이쪽이 찬 쪽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가 있고 여기 연결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지금
여기 구리로 이루어진 이런 연결선들 있죠. 요것이 다 연결선이에요. 요거 연결선과 이 뒷판 사이에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내가 말로만 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9V 배터리인데 여기 또 이것이 9V 배터리인데 여기 빨간 것이 여기 하고 검은 것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한쪽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는 사람은 보고 이제 요런 CPU를 냉각시킬 때 여기에 이제 히트싱크를 이렇게 위에 얹을 수 있다 했잖아. 그죠? 그 히트싱크를 얹고 이제 이곳을 냉각시키면은 이게 다 냉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열전달 시간에서 배웠듯이 이 금속과 또 이런 금속이 이렇게 이걸 용접할 수가 없잖아. 접촉을 하죠. 그러면 열이 전달 되는 것은 금속과 금속이 마주쳐야 열이 전달 잘 되죠. 그런데 이 틈 사이를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많이 틈이 있겠죠. 그럼 그 접촉 조항이 아주 커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런 고약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바르는 이렇게 연고인데 실제로는 뭐라고 써놨나 하면은 서말 플로우 G25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런 물질이 뭐냐 하면은 금속과 금속 사이 그 면에다가 이 연고를 발라서 접촉을 시킵니다. 소위 이런 것이 기술이죠. 그냥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된다더라 해서 올려면 실제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노하우가 뭐냐 하면은 이런 연고를 사용해서 이거는 소위 열전도율이 아주 높은 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해서 거기에 이제 접촉을 시켜야지 제대로 성명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짜지 말고 한번 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오늘 가지고 온 김에 보여줄 것이 있는데, 요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히트싱크의 모양, 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는 사각형으로 딱 이쁘게 되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핀이 이제 외곽에 있도록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이제 여러분 기계공학과 선배들이 이런 걸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아까 그 배터리로 이렇게 전극만 맞으면 잘 돌아갈 거예요. 이것도 저쪽에 배터리 데서 돌려보라 그러고. 요게 이제 조금 더 건너뛰면은
설비공학을 이제 배우다 보면은 뭐 어떤 데도 응용되느냐 하면은 체육관 대형 아트리움의 냉난방 환기. 우리 여러분 입학식 다 참석 안 했겠지만 입학식 하는 장소는 알죠? 저 배구장 크죠? 그럼 거기에는 소위 입학생들은 이렇게 이게 관람석에 앉죠, 그죠?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이다 하면은 추운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방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난방을 열심히 하는데 그럼 그 난방을 해서 뜨거운 공기가 있겠죠?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서 하여튼 그 불을 넣어줘야 되겠지. 어떤 식으로 불을 넣어주면 가장 좋을까? 뜨거운 공기는 찬 공기보다 가볍죠. 그러니까 그냥 그 체육관 안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줘 봤자 천장만 더워지는 거예요. 밑에 사람은 다 추워.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 뜨거운 공기를 강제로 이렇게 순환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 체육관 같은 데 가면은 요런 모양의 이게 소형 대포같이 생겼죠. 이런 것들의 수십 배 큰, 요건 뭐 직경이 1.5cm지만은 직경이 50cm 이렇게 직경이 80cm 되는 이런 큰 대용량 팬이 있습니다. 그런 팬을 이렇게 각도를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해서 그 더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해서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팬은 충류팬입니다. 바람이 뒤에서 들어와서 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소위 그럴 때는 이 바람의 힘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로 하면은 20m/s 정도의 강한 바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적은 거 만들어 있어서 이것도 배터리로 그냥 몇 사람은 한번 돌려봐. 저런 조그마한 도구들을 이렇게 매일 가져올 수 없어서 가져온 김에 한번 보라. 그 배터리는 어디 있나? 하여튼 그런 열전 소자가 이제 소위 휴대용 냉장고 이런데 이제 사용되고 소형 제습기. 그래서 보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이 화장품 냉장고고 냉온수 정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의료용 혈액 분석기, CPU 쿨러 해서 여러 가지 군사용, 우주용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 냉각이 진짜로 원하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저렇게 해서 냉각되는데 가정용 냉장고 이런 가정용 냉장고 우리나라에 몇 대 있겠어요? 가정용 냉장고가 우리나라에 한 5천만 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냉장고의 효율을 0.1%만 좋게 해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 세이빙이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용 냉장고에는 저런 열전지가 안 쓰죠.
그거 왜 안 쓰겠어요? 응? 커서 뭐가 비싸서? 장치는 안 비싸요. 냉장고용 냉동 압축기 그거는 비싸요. 여러분 지금 본 거 그런 건 얼마나 해요? 근데도 왜 그거 쓰지 않을까? 효율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100와트라고 하면, 그렇죠? 100와트를 썼을 때 몇 와트가 소위 냉동에 쓰이느냐, 그렇죠? 가정용 냉장고 같은 것, 냉장고에서는 그런 냉동 시스템에서는 한 40~50%가 40%의 전력이 냉동용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여준 지금 열전 소자는 5% 이하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낮아가지고 소위 범용화는 못 되는 거죠. 근데 효율 상관없이 하여튼 무조건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차게 해야 된다 하면은 할 수 없이 열전 냉동을 쓰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열발전소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이제 역도 성립한다 했죠. 한쪽 판을 계속 뜨겁게 할 수 있고 한쪽 판을 계속 차게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양쪽 면을 지속적으로 차게 하고 지속적으로 뜨겁게 할 수 있는 여론이 누가 준다면, 예를 들어서 지열 아니면 화산열 이런 게 있으면은 한쪽은 계속 떠오를 수 있죠. 그냥 또 시냇물을 뒷면에 흘릴 수 있다면 하여튼 그 온도 차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걸 이용해서, 이 판을 이용해서 소위 반도체로 만든 발전소를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 그때 효율은 아주 낮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소요 열 용량 하면은 140와트. 140와트가 이 판에서 아래 판으로 움직이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전력량은 6와트입니다. 즉 3 내지 4% 효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면요, 석탄을 떼가지고 발전하면은 효율이 37~8%가 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효율이 6%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면 좋겠지만은 이것도 소위 범용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서머 엘렉트릭 제너레이터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공기조화 시스템이 가장 이제 여러분과 익숙하게 응용되는 분야가 실제에서는 자동차죠. 이제 공기조화니까 이게 냉방, 난방을 다 포함하는데 난방은 사실은 좀 비교적 쉽죠. 자동차의 난방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라디에이터를 그렇죠. 조금 떼가지고 실내에 놔두면 그거 난방 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엔진실 열면은 큰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그 우리 소위 운전석 무릎 위치 쪽에 보면은 차 실내에 조그마한 소형 라디에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 라디에이터로 해서 난방을 합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냉방,
자동차 냉방은 요즘은 여러분이 보는 승용차에는 냉방 다 되죠. 심지어 요즘은 중장비, 불도자, 페이로다 이런 데도 운전석에는 다 냉방이 돼요.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일반 트럭에는 냉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고급 승용차에만 냉방이 있고, 그리고 차를 구입할 때 이게 저거라고 그래요. 옵션 돼가지고 냉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게 이제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그냥 빌트인이죠.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차 공기조화 시스템은 이제 그 냉방 시스템을 요즘 다 쓰기 때문에 다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여름을 기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름에는 이 차 실내에 사람이 앉았는데 이 사람을 공격하는 열이 굉장히 많죠. 그 열을 제거시켜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온도는 몇 도냐? 여름에 몇 도라고 했죠? 25도. 그쵸? 25도. 그 다음에 습도는 50 내지 60%. 숫자는 아주 간단하죠. 25도 60% 만들기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느냐 하면은 옆 사람 땀 흘리는 것부터 승객이 의한 거, 그 다음에 대류 열전들 항상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엔진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여튼 열이 쳐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태양열 하여튼 무조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 안에 있어서 숨을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깥 공기가 들어와야죠. 근데 바깥 공기가 내가 원하는 시원한 공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들어와야죠. 내가 호흡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열은 가지고 들어오죠. 열과 습기는 가지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바닥에 이렇게 다니니까 아스팔트가 여름에는 몇 도쯤 되죠? 아스팔트 지면 온도 여름에 몇 도쯤 될까? 아스팔트 지면에 계란을 이렇게 후라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80도 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하여튼 열이 많이 들어오죠. 그 열이, 그런 열들이 이 차 실내로 얼마나 들어오느냐 계산하는 것이 부하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 차량을 설계할 때도, 차량의 그 냉방 장치를 설계할 때도 부하 계산을 다 합니다. 얼마나 열이 들어올 것이냐를 다 계산해요. 그래서 하여튼 실제로는 이 승객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습하지 않고 낮은 공기를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아주 이 찬 냉각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냉각기를 실내 공기를 냉각기로 통과시키면서 실내 공기를 습도도 낮춰줘야 되고 온도도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럼 그 냉각기 안에는 하여튼 뭔가 차온기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냉각기를 하여튼 차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냉각기를 차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냉동 장치가 필요하죠.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냉동 장치라고 그러면 소위 여러분들이 연락해서 배웠던 냉동 사이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냉동 사이클에서 제일 소위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냉동 사이클에서 우리 냉방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어딜까? 냉동 사이클에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압축, 그 다음에 응축, 그 다음에 등 엔탈피 팽창, 그 다음이 잘 모르는 거지. 등 엔탈피 팽창 이런 말은 들어봤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증발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소위 상변화가 있는 거죠. 냉미의 상변화를 이용해서 냉각한다 하는 건데, 상변화라는 것이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엔진실 안에 압축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엔진실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제너레이터 이런 거는 알죠? 보면 알죠? 발전기가 요거다, 그지? 그 다음 스타트 모터가 요거다, 그건 알죠? 하여튼 뭐 예전에는 자동차 운전하려고 그러면은 자동차 구조까지 다 시험을 쳤는데 요새 시험 안 쳐서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차 이렇게 열어보면은 하여튼 이렇게 사람 머리만한 이렇게 둥근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냉동용 압축기요. 그 압축기가 있는데 그래서 압축 되는 것은 냉매 가스를 압축시킵니다. 냉매 가스를 압축시켜서 이 라디에이터와 같은 모양이 비슷해요. 뭐 모양이 똑같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열교환기이기 때문에 그 압축된 냉매 가스가 여기에 냉동 사이클로 이야기하면 응축기죠. 응축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응축기 모양은 라디에이터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 내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본넷을 열면은 왜 라디에이터가 두 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는 정말 라디에이터고 한 개는 이 냉동 사이클용 콘덴서예요. 콘덴사라는 것은 응축기 줄임말로 소위 압축된 가스가 응축이 된다. 그것은 소위 액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여기 차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액체가 차실 안에는 또 열교환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열교환기 바로 앞에는 바늘구멍이 있어요. 바늘구멍. 그 바늘구멍을 통과해야지 열교환기로 들어갑니다.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등 엔탈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등 엔탈피 팽창 해서 팽창 밸브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은 그게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 하나 통과하면 그게 등 엔탈피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팽창이 일어나면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면서 압력을 많이 소모했어요. 그래서 바늘구멍 전에는 고압인데 바늘구멍 통과하고 나서는 압력이 폭 떨어져 저압이 돼. 그러니까 그 바늘구멍을 통과한 액체는 저압에서는 팽창을 해요. 기화가 돼요. 기화가 되면서
기화되려고 그러면은 공짜로는 안 되죠. 어딘가에서 열을 흡수해야 되죠. 소위 이 차실 안에 있는 열교환기 표면에서 열을 뺐어요. 그럼 열교환기 표면은 할 수 없이 열이 뺏기니까 차워지잖아. 사실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그거예요. 열을 뺏긴 열교환기 표면. 그렇죠. 그러니까 냉매로서는 그 기화를 자기 기화해야 돼. 압력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무조건 기화해야 되는데, 기화하기 위해서 열을 뺏어가는데 마침 거기에 주위에 있는 게 뭐야? 열교환기 표면밖에 없잖아. 그 열교환기 열을 뺏어가니까 하여튼 냉매는 거기서 기화가 되는데 나는 성격은 좋다 이거지. 너 열 잘 뺏어갔다. 그리고 시원한 게 생겼잖아. 차운 게 생긴 거야, 그지? 그 차운 데다가 이 차 안에 더운 공기를 글로 보내면은 공기조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차에 냉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그 파이프로 연결된 것은 여기가 압축기구. 요것이 압축기구. 압축기에서 여기 뒤에 있는 것이 여기서 응축기. 압축기에서 압축된 것은 응축기로 가고, 응축기에서는 액체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요것이 이렇게 해서 차실 안으로 들어가서 기화가 돼가지고, 기화되면은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직경이 가늘었다가 기화돼서 나올 때는 이렇게 관이 굵어집니다. 그래서 굵은 관이 이렇게 와서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앞에서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쪽 안쪽이 차실내고, 여기 바로 여기 쿨링 유니트라고 하는 것이 열교환기예요. 열교환기 바로 앞에 팽창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팽창 밸브가 바늘 구멍을 가지고 있는 밸브예요. 하여튼 이게 냉동기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냉동기 이렇게 모양이 이렇고, 이 응축기라는 것이 그냥 라제트와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라제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차량용 공기조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차량용 공조기는 차 생산 비용으로 봐서 차 생산 비용의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조기가 있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죠. 시끄럽다는 것은 찬바람은 좋은데 시끄러우면서 찬바람 나오면 차가 안 좋다 그러죠. 고급차일수록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팬, 송풍기가 아주 고급입니다. 아까 송풍기 어디 갔지? 누가 갖고 있나? 됐어요. 이렇게 작은데도 소리가 크죠? 그죠? 됐어요. 이 송풍기의 소리를 줄이는 기술도 아주 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음 진동 배우는 거예요. 소음 진동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 송풍기의 소리를 줄이기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 이게 아주 싼 차,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차 하고 아주 고급 성능차 타보면은 냉방할 때 팬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를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도 다 연구 분야입니다. 소리를 어떻게 작게 하느냐. 오케이, 오늘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